일부 시작. 그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방 안에서 내 아들과 그 애가 함께 있는 방에서. 신음 같은 아니 분명히 여자의 숨소리였다. 그 애는 며느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만의 여자가 아니다. 그 애는 내 남편의 여자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 어디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내 이름은 윤정희. 올해 63이다. 사람들은 날 보기 좋게 늙었다고들 한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틀렸다.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 한다. 내 남편과 며느리의 더러운 거래, 내 아들의 순진한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뒤집었는지를 들어주실래요?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독하고 음란하고 막장스러운 복수극이었으니까요. 2부 시궁창의 문이 열리다. 며느리 지수가 우리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참 예의 바르고 말투도 고왔다. 남들 보기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이상적인 며느리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겉으로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계산된 눈빛. 지수는 항상 나와 눈을 맞출 때마다 마치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은 지수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그 아이가 회사 후배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을 주었고 몇 달 만에 결혼까지 밀어붙였다. 나는 솔직히 너무 급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에 반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지수는 결혼 후에도 이상하리만치 화장을 진하게 했다. 집에 있을 때조차 립스틱과 향수를 잊지 않았다. 특히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쯤 되면 꼭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시 묶었다. 그 모습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유혹하려는 여자 같았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요즘 지수 참 예쁘게 변했더군. 우리 때는 며느리가 그렇게 화장하면 혼났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나 봐.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 와선 복선이었단 걸 안다. 며칠 후 나는 집 안 CCTV를 확인하게 됐다. 그날 아들이 출장 중이었고 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무심결에 켜놓은 CCTV 화면에서 나는 믿기 힘든 장면을 보았다. 남편이 지수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조심스럽고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2시간 후 상기된 얼굴로 조용히 나오는 남편. 심장이 멎을 뻔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은 달라졌다. 그들을 향한 시선은 이제 관찰자의 눈이었다. 며느리는 내 앞에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면 식탁 밑에서 남편의 다리를 발끝으로 스치고 가끔은 물컵을 건네며 일부러 손등을 닿게 하기도 했다. 남편 역시 그걸 즐기는 듯 했다.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인간은 남편이다. 지수는 그저 도구일 뿐. 진짜 문제는 나를 가장 먼저 배신한 바로 그 남자였다. 3부 더럽고도 치명적인 시작.
지수는 처음부터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접근한 게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우리 집 그 자체였다. 결혼 전 지수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여러 기업 대표들과 접촉했던 전력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 남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남편의 오래된 명함첩 사이에서 지수가 남긴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음 미팅, 호텔 라운지에서 뵐게요. 블랙 원피스 입고 갈게요, 제이. 그 글씨는 지수의 것이었다. 난 그 필체를 결혼식 청첩장 쓸 때 수십 번 봤다. 소름이 끼쳤다. 지수는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 안면이 있었다. 아니, 단순한 안면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했다. 나는 그날부터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간다던 2년 전, 지수가 서울 모 호텔 근무지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SNS엔 지수가 올린 의미심장한 사진들도 있었다. 고급 와인, 호텔 로비에서 찍은 하이힐 셀카, 어떤 밤은 잠들기 싫다는 문구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수는 우연히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다. 내 아들은 그저 수단이었고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분노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지수는 내가 평생 지켜온 모든 걸 우아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성공한 여자로 통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들은 안정적인 회사에 다녔으며 나는 봉사활동과 독서 모임을 즐기며 조용한 품격을 유지해왔다. 그런 내 삶에 갑자기 들어온 젊은 여자 하나가 아들을 유혹하고 남편을 지배하며 나를 퇴물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가정 파괴가 아니다. 이건 정체성 말살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고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도 아니었다. 지수가 웃는 얼굴로 내게 말하던 그날의 대사, 아직도 생생하다. 어머니, 이 집 식물들 너무 관리 잘하시네요. 저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집 안 돌보는 거 배워야겠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건 곧 내 자리가 된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사부 침대 위의 음모. 남편과 지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건 그 관계가 단순한 불륜이 아닌 일종의 거래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우연히 방에서 떨어뜨린 남편의 휴대폰을 줍다가 난 지수가 보낸 메시지를 보았다. 오늘 밤엔 10분만 늦게 와요. 어제처럼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잖아요. 침대 머리맡에 새로 산 오일 놓아뒀어요. 지난번처럼 조심스럽게 알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방을 나와 남편의 서재 뒤편 작은 문을 열었다. 그 문은 남편이 혼자 사용할 때 쓰는 방으로 이어졌고 나는 늘 거기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숨죽인 밤의 정적 속 살결이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신음, 그리고 남편의 낮고 쉰 목소리.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좀 더 아프게 해줘요. 어제처럼 말고 기억나시죠? 침대 헤드에 묶인 채로. 나는 그 장면을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고 문틈 사이로 그림자만 보았다. 침대 위에서 서로 엉켜있는 실루엣.
지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능적이었고 남편은 그동안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다. 한 여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치욕적인 굴욕을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은 내게는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질투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열정에 대한 갈망이었을까?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듣고만 있었다. 지수는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단지 몸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지갑, 남편의 권력, 그리고 이 집안의 중심까지. 그녀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녀는 계획된 악마였다. 그녀는 남편의 욕망을 읽었고 그를 침대에서 지배함으로써 이 집안을 소나귀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수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내 남편을 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녀는 내 인생을 통째로 먹어치우려 하고 있었다. 오부 그의 입술이 말하지 않은 것들. 지수와 남편 사이에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깊은 공모가 있었음을 깨달은 날, 나는 그 방을 나와 그대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나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씻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몸 깊숙이 각인된 모욕감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지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늘 하던 대로 나에게 된장찌개가 짰다는 둥, 밥이 질다는 둥 농담을 던졌다. 그 웃음 속에 그는 방금 몇 시간 전 지수와 침대를 나눴다는 사실을 숨긴 채 앉아 있었다. 그가 숟가락을 들 때 나는 생각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나를 안아줄 때 당신의 입술은 거짓말을 했지. 당신의 손은 이미 다른 여자의 피부를 익혀버렸고. 나는 그날 밤 스스로의 감각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놀랐다. 내가 먼저 다가간 건 몇 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내 것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입술이 닿았을 때 나는 차갑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지만 나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익숙한 동작 속에 숨겨진 열정 없음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그에게 뜨거운 불을 심어줬지만 나는 그에게 의무적인 터치로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 대신 지수를 따라다녔다. 몰래,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가 다니는 요가 스튜디오, 피부과, 그리고 주기적으로 가는 고급 마사지숍. 그 모든 곳에서 지수는 늘 여자로서의 자신을 관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마사지 예약 시간에 맞춰 일부러 찾아갔다. 로비에서 마주친 우리는 아주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내게 인사하며 웃었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곳은 어떻던가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지수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어머니도 여기 다니세요? 역시 관리 잘하시는 분은 다르네요. 그녀는 알았다. 내가 그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애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리하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똑같은 방식으로 흔들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바로 육체. 그렇다면 나는 그 육체를 내가 가진 방법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단순히 남편을 뺏긴 여자가 아닌
이 집을 다시 되찾을 주인으로서 나는 더 이상 눈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수를 두었다. 지수의 과거 남자 그녀가 보험 영업 시절 만났던 고위직 인사 중 한 명. 그가 내 오랜 후배의 남편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그의 아내를 따로 만나 식사를 청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지수. 아, 그애. 남편이 한동안 집에 안 들어오던 때랑 딱 겹쳐요. 그 애가 보험 팔면서 남편 회사에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지수는 단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었다. 그 애는 이미 수많은 남자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길들여진 여자였다. 그녀가 사용하는 오일 레이스 속옷, 속삭이는 방식, 심지어 남자의 무릎에 올라타는 앉는 방식까지 모두 그녀가 익혀온 기술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의 종착지는 내 남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른다. 내가 그 기술을 역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육부 무너지는 쾌락의 탑. 그날 밤 지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직행했다. 평소 같으면 식탁에 앉아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머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허울 좋은 며느리 코스프레를 펼쳤겠지만 그녀는 말을 아꼈다. 나는 그녀의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며칠 전 나는 그 USB를 손에 넣었다. 남편의 골프 가방 안쪽 지퍼에 숨겨져 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 그 안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침대 위 그들 둘은 노골적이었다. 다정함이 아니었다. 음탕했다. 지수는 내 남편에게 명령했다. 좀 더 아래로 거기 그렇게 해. 그녀는 능숙했고 주도적이었다. 내 남편은 그녀 앞에 선 한낱 남자였다.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이 분노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살아있게 했다. 지수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그 영상들을 일부러 남긴 건 분명하다. 언제든 협박용으로 꺼내 쓰려는 계산.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영상의 절반은 이제 내 손에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의 계좌에 찍힌 비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까지. 지수에게 빠져나간 금액, 그리고 그녀가 법적으로 며느리라는 지위로 취한 재산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닌 범죄자가 된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줘요. 불륜, 재산 편취, 혼인빙자 다 넣어서. 그는 숨을 들이켰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나는 말했다. 난 이미 너무 많이 참았어요. 지수는 그날 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몰래 문 뒤에서 들었다. 여보, 요즘 나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피곤한 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일이 많잖아. 아니에요. 당신도 느끼잖아요. 뭔가 우리 위험해요. 그녀는 다가가 그의 목덜미에 입술을 댔다. 그가 밀어냈다. 그만해. 피곤해. 지수의 자존심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깨졌다. 섹스로 얼거매던 줄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그녀는 헛웃음을 흘리며 방을 나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지수의 화장대 서랍에서 파란 약병을 발견했다. 수면제. 그리고 그녀가 쓰던 핸드폰에 저장된 미발송 메시지. 그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상 일부가 사라졌고 당신도 위험해요. 우린 둘 다 끝장날 수 있어요. 받는 사람 김정한. 내 남편. 그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이용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핸드폰을 원래대로 두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끝까지 해봐. 널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방법을 찾을 테니까. 칠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 두 사람의 숨소리는 없었지만 정막 속에서 그가 뒤척이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불면의 밤.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보낸 영상 때문일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모른다. 그의 치부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주 혼잣말을 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욕망은 무너질수록 더 집요해진다. 지수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하녀에게 짜증을 내고 아들에게는 무관심해졌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다시 부드럽게 굴기 시작했다. 아마도 마지막 줄을 붙잡고 싶은 걸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덫을 놓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40대 후반의 남자 하인, 성실하고 조용하던 그가 지수에게 이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그것마저도 즐겼다. 계단을 오를 때 치마를 들추고 우연한 척 손을 스치며 그의 시선을 유도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술을 한 병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지수의 방문 앞에서 그가 울부짖으며 무릎 꿇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젯밤 제가 정신이 잠깐 하하.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 상황을 핸드폰에 담았다. 그 장면이 연극이든 진심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내 손에 걸려든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와인을 마셨다. 여보, 요즘 지수 어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당신 눈에도 변한 것 같아서. 그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지 않긴 해. 뭔가 불안정해졌달까. 갑자기 성격이 날카로워졌고.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예전처럼 그녀를 안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당신이 침대에서 그녀를 불러 이름을 속삭였던 거 기억 안 나?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심장 박동이 느껴질 만큼 긴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곧 모든 게 끝나. 이 집도 이 연극도. 지수는 다음 날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 여자 뭔가 알고 있어요. 확실해요. 우리 영상이 유출됐어요. 나는 차 안 블랙박스를 통해 그 음성을 확보했고 그 파일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주면 남편과 지수는 동시에 소환장을 받게 된다. 성적 착취, 혼인빙자, 재산 편취. 그리고 나는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이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잃게 될 마지막 조각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다. 그 둘이 진짜 사랑이라 믿고 키웠던 관계가 내 한마디 말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를 깨닫게 될 날이 올 테니까. 그리고 그날 나는 정의가 아닌 윤 여사가 아니라 그저 여자 윤정희로 하이힐을 신고 당당히 법정에 들어설 것이다. 구부 통쾌한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후 지수는 사회적,
법적 모든 권리를 잃었다. 남편과도 이혼했고 가족의 모든 재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처참한 몰락 속에서 자신이 진짜 잃은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방황과 자책은 나를 위한 복수의 또 다른 형태였다. 나는 홀로 서서 가슴속 묵은 감정을 정리했다. 복수는 그저 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다. 며느리였던 지수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와 상흔은 깊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윤 여사가 아닌 윤정희로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복수의 쾌감은 달콤했지만 진짜 승리는 내 안의 평화였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위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들에게는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며 그 누구도 쉽게 넘지 못할 강인함과 자존심을 전했다. 삶은 끝없이 이어진다. 때론 쓰고 때론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만이 진짜 인생이라는 걸.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젠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도 내 행복을 훔치지 못하게.